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찬성하면서 트럼프 케어가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오늘 가결됐습니다. 재외선거 출구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라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17에서 18 백인년도 H-1B 비자 당첨자들의 전산 입력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인 일명 트럼프 케어가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기존의 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미국 건강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지만 이후 수정한 트럼프 케어를 제시했고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몇 년간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케어가 보험 비가입자를 늘리고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의 비용과 적용 범위를 줄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통과된 오바마 케어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비가입자는 2013년 18%에서 올해 11.3%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의 의무 조항을 종결시키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기금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을 방문해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하원의 트럼프 케어 통과 소식을 듣고 회담을 연기했습니다. 그 대신 백악관 로즈 가든으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초청해 승리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조 1천억 달러 연방정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오늘 가결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셧다운의 위기를 모면했고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여야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되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오늘 상원에서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우려하던 연방정부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마련됐으며 전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산안에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도 들어갔고 방위비와 국경 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짜 뉴스 속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재외선거 출구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상으로 퍼져나간 소위 재외국민 출구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글은 선거법 167조 2항 투표의 비밀 보장 항목을 위반한 것이며 더구나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재외
선거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출구조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출구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도 결과 공표는 공식 선거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 8시 이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퍼뜨린 국민의당 전남도 A 의원은 국민의당 당원과 국민이라는 밴드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몰랐다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어디서 그 자료를 확인했는지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당 관계자는 여전히 유세 현장에서 이것이 민심이라며 이를 퍼뜨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총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는데요. 시상식은 오는 6일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제16회 효행상의 부분별 수상자를 총 1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수상부터 효자, 효녀, 그다음에 착한 남편, 착한 어머니, 착한 며느리 그렇게 해서 또 사회봉사상까지 합쳐가지고 14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효자, 효녀상 수상자로는 김규찬, 김종훈, 이광지 씨 등 3명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김규찬 씨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중풍에 쓰러진 홀아버님을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김종훈 씨 역시 어머니를 정성으로 부양하고 특히 이광지 씨는 혈연이 아닌 교회 권사님을 친어머니 이상의 효심으로 모신 것이 주변의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수상에는 이병준 씨가, 장안어머니상에는 3남 1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88세 김선실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며느리상은 이영은 씨가, 착한 남편상은 김지용 씨와 박채스킨 씨가 선정됐으며 사회봉사상에는 잉그루드 병원 알리사박 씨와 양유한 씨가 공동으로 뽑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이번 주 토요일인 6일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축하 공연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H-1B 비자 추첨이 끝나면서 신청자들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2017에서 18 회계년도 당첨자들의 전산 입력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당첨자들은 접수증을 받겠지만 탈락자들은 서류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 사전 접수 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 끝나고 이민서비스국은 3일 당첨자의 전산 입력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들에게는 접수증이 발송되고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서류는 반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USCIS는 올해 H-1B 비자 신청자의 폭주로 인해 반송 작업에 다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7에서 18 회계년도 H-1B 비자는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사전 접수를 통해 19만 9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H-1B 비자의 추첨 경쟁률은 매해 높아지는 추세지만 이번에는 2.34대 1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탈락 가능성으로 아예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급행료를 내고 15일 이내에 비자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비자 급행 서비스를 6개월간 잠정 중단했습니다. H-1B 비자 신청자들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탈락한 신청서에 대한 반송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되도록 케이스에 대한 문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즈니스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시 소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규제에도 시달려야 하는데요. 뉴욕시가 소기업 대상 규정 위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교육하며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소기업 대상 티켓 발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와 현장 규정 준수 자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기업에 부과된 각종 벌금과 과태료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장 규정 준수 자문 프로그램은 티켓 감소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주의 벌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소기업체 1000여 개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SBS 주도하에 위생국, 청소국, 소비자보호국과 환경보호국, 소방국 등 다양한 시정부 기관이 참여합니다. 또 업주들은 SBS가 마련한 웹사이트나 전화 312를 통해 신청하면 30여 종의 언어로 무료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 감사원이 발표한 2016에서 17 시정부 벌금 수입 보고서에서도 시정부가 2014년 소기업 부담 완화 패키지를 시행한 이후 소기업 벌금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체와 담배 판매소에 부과한 벌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37.5%, 식당 벌금 수입도 30.8% 감소했습니다. 한편 소기업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으로는 식품 적정 온도 유지, 해충, 서식 등으로 350에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시행됐던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형식적이거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성교육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립학교 성교육을 개선하고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커리큘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은 2011년부터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헬스 수업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학년 학생의 43%가 헬스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12학년 학생들이 수강한 헬스 수업에는 성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시정부에서 헬스 수업을 진행하는 15,000여 명의 강사 중 153명만이 헬스 강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국은 수업 과정에 포함한 성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성교육연합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 6에서 12학년 학생들의 28%는 콘돔 사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43%는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아과학회는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대상은 11에서 12학년인데 성교육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성교육 의무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는 화장실에 갈 때 어느 쪽을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생 성별을 따라야 할지 정체성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1인용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2018년 1월까지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에는 1인용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1인용 성중립 화장실은 성소수자, 성정체성에 불안을 겪는 학생, 장애인 등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누구나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3일 1인용 성중립 화장실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1인용 화장실의 표지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개조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산하 인권위원장 카메린 말라리스는 모든 학생들은 차별이나 따가운 시선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남성, 여성 등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은 2010년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 화장실에서 한 성전환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공중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의 1인용 성중립 화장실의 의미와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학생 가정에도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뉴저지주는 전국 50개 주에서 연방정부가 규정한 수질 관리 규정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은 주 4번째에 꼽혔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천연자원보호협의회가 2일 발표한 2015년 수질 안전규정 위반 사례 보고서에 의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수질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4번째 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5년 뉴저지주는 1000건이 넘는 수질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58건은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카운티별로는 에섹스 카운티가 101건, 모리스 카운티가 87건, 버겐 카운티도 4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사례는 에섹스 카운티 9건, 모리스 카운티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천연자원보호협회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위반 사례를 발표한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많다고 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 수돗물에서는 2016년 9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주민들은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47%, 일본은 52%, 미국은 56%로 미국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돼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한인 시민권자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 처벌받은 후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다 금지된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입국 금지 해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영사관 측은 미국에서 많은 주가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마약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가 중의 하나인 만큼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되면 미국 국적의 한인들은 강제 추방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입국이 금지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한국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에 이어 의료 목적 이외에 오락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빠르면 10년 후 미국 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 내 1억 3,800만 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20년 후 자동화가 시행될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업군 가운데 47%가 자동화로 전환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는 음식 서빙과 판매, 텔레마케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주로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보험, 세무 대리인 등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안무가, 사회복지사, 의사에서는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라스베가스의 일자리가 65.2%로 자동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과 사무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엘파소와 리버사이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일자리의 자동화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 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로니조 후보가 올 9월 뉴욕시 의원 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일 시카고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수석 전략가로 활동한 데이빗 알렉스 로드와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연방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 던컨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2일 뉴욕시 공원국은 암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키세나팍에 뉴욕시 최초로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로시 리완도스키 퀸즈버로 공원국장은 치유의 숲 조성 목표는 암 환자들이 자연을 느끼며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병원 인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욕주에 올해 라임병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은 타주에 비해 라임병 발병률이 높은데 2015년 기준 감염자 수는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병은 숲이나 잔디 등에 있는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병으로 상처가 빨갛고 둥근 원형의 반점이 생긴 뒤 발열, 오한, 만성피로, 관절통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직원인 54세 리처드 옹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만여 달러 상당의 소포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옹은 일주일에 5개에서 10개가량의 아마존 소포를 훔쳐 캐나다의 불법 거래상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 동료 직원들은 아마도 초과 근무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소포를 훔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흐리겠으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오후 한 차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